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제82회 기출문제죠. 6월 21일 시행됐고, 조금 전에 우리 이론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죠. 자, 이번엔 시간에는 실무, 수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 문제, 여기 나왔죠? 실무, 수행 1번부터. 우선 회사는 그린필터라고 하는 회사고요. 정수기, 필터 등을 도소매 하는 법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그런가 보다 일단 보시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기출문제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시고요. 그럼 설치가 되죠. 이렇게 설치 82 기출문제 실행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프로그램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직전에 감독관 확인번호 나오죠. 여기 제가 GX2라고 써 있는 걸로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GX2 시작. 자, 그러면 전체 메뉴 나왔죠. 이만큼만 보이게 하고요.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화면에 양쪽을 다 보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좀 번거로운 게 없잖아요. 좀 있죠. 작아 보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무수행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우리 회사죠. 회사 등록을 수정해 달래요. 우리 회사 거죠. 시험 문제 형태에는 우리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 회사께 나와 있어요.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사업장을 이전했다고 하면 사업장 주소는 여기는 바뀌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받았다. 거래 우리 거기 동네 세무서는 서대문 세무서인가 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서 사업장 주소 이사 갔으니까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 수정해 달래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죠. 요걸로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비교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 아니고 회사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 회사 그린필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비교해 보면은 여기 그린필터 사업자 등록증 다 번호 이상 없겠죠. 사업 기업 연월일도 10월 1일 기업 연월일 여기 또 다르죠. 이것도 고쳐줘야겠네 이따가. 자, 일단 보시자고요. 우선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 확인하려고 했으니까요. 순서대로 여기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29-8로 되어 있는데 10이라고 바꿔달래요. 요거 누르셔서 똑같이 주소를 바꿔줘야 되겠죠. 서울특별시 여기 서대문구에 충정로 7길이라고 되어 있죠. 충정로 7길 12 이렇게 입력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적용 누르시면 돼요. 다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 수정해 달라고 그랬었죠. 담당자 이메일 주소 그린빌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이는 추가사항이 보니까 여기 블랙으로 되어 있죠.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green 빌 36524.com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기본상. 자, 그리고 여기 기업 연월일 나와 있는데 기업 연월일이 날짜가 다르죠. 그죠? 기업 연월일
2019년 8월 4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9년 8월 4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업태 종목에 대해서 업태 도소면 맞고 전기 필터 이것도 맞고 다른 거 주어진 게 없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수행 과제에 그래서 사업장 주소하고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하라고 나와 있으니 요 두 개만 수정하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답안지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여기 틀린 거 달리 되어 있는 거는 수정하란 말이 없어서 수정하지 않더라도 맞게 해준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지금 받은 거하고 수정해 줘야 될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해 보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을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월 눌러가지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네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클릭. 자, 이건 조금 옆으로 가볼까요? 자, 세기환경 700만원. 세기환경 금액 틀렸죠? 700만원으로 여기 수정. 두 번째, 필터 세상. 필터 세상은 없으니까 여기 조회하셔서 필터 세상 요걸 해주시고요. 필터 세상 1000만원이래요. 여기다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솔전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없어요. 이솔전자 해주시고 금액은 12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동아테크 500만원이래요. 동아테크 여기 500만원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입금 계정 3,400만원과 거래처별로 합계금액 3,400만원 입력이 돼서 차액이 제로 딱 떠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다 잘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사항 등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인가 봤더니 실무수행 두 번째 이제 거래자료를 입력해달라는 문제로 넘어왔네요. 이렇게 놓고 거래자료 입력. 거래자료 입력은 일단 여기 일반전표 입력이겠죠. 일단은 여기 일반전표 입력 클릭해 놓고요. 자, 3만원 초과자료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는 3월 27일이고요.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실 냉난방기 수리했대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기서 출금 처리하면 되겠구나. 출금 연표로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대요. 그렇군. 우리가 해야 될 거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무실 냉난방기로 수리를 했으니까 우린 계정을 뭘 쓰면 될까요? 뭐 그냥 내용으로 봤을 때 수선비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선비라고 우리가 쓸 것이고요. 출금 전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래자료만 먼저 입력을 해보죠. 자, 날짜는 3월 27일이라고 했고요. 출금 전표 해주시고 수선비 800번대로 해주셔야겠죠. 금액은 8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첫 번째 이 거래 자료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하하고 1서식 작성해 달라고 하죠.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나와 있죠. 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는 여기 증빙서류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날짜는 2025년 3월 27일 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는 모든 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수리. 대표자 이름은 한은정. 그다음에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사업자 등록번호는 603-81-16391. 그다음에 금액은 8만 원이었고요. 자, 일단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지금 2에다가 요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입력하고 있잖아요. 입력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출 증빙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는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 쓴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는 걸 반드시 받아야 돼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라는 서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뭐에 대해서 3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을 사용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적격 증빙은 뭐가 있느냐면, 적격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는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마 다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부가세 할 때.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취해야지 비용으로서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처럼 3만원 넘었는데 증빙서류가 그냥 일반 영수증이에요. 이럴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공급대가 금액 있죠? 공급대가 금액의 몇 퍼센트? 2%를 가산세로 내야 돼요. 2%가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이거를 내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3만원 넘어가는 그 증빙서류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 그때 발생 사항들을 입력을 해요. 근데 입력을 하는데 이 증빙서류가 여기 지금 보여지는 9분 15번부터 35번에 해당되는 그런 여기 거래 내용이라면 증빙서류 적격 증빙을 못 받았어도 비용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냉난방기 수리하면서 8만원, 3만원 넘게 금액을 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적격 증빙을 갖다가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TAT 2급에서 시험 문제를 낼 것이고요. 주로 TAT 2급에서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여기 8만원 써주시고 9분에 여기 가산세 계산 대상 아닌 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넘어간 거고요. 계정 코드는 우리가 수선비 지금 사용했었죠. 수선비 계정 맨 밑에 거 사용하고 적요라고 쓴다 그러면 냉난방기 수리 이렇게 써도 되고요. 냉난방기 수리 이렇게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꼭 정확하게 이거 써야지 맞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하고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건 2거든요. 1도 해달라 그랬죠. 1은 바로 옆에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건 한 건 65,000원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달라는 말은 지금 여기 앞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 입력했던 거 여기 불러오기를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반영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건으로 해서 그 금액이 명세서 제출 대상에 14만 5천 원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뒤에 평가 문제에서 요 금액 건수 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 명세서 불러오기 안 해놓으면 아까 한 건으로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오답으로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명세서 불러오기까지 해서 반영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되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대출금 이자 계산서라고 나와 있네요. 거래일은 5월 30일이고 2,500, 16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정이자 원금 상환.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거래가 3월 30일 날 이루어졌는데 KB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약정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성원했다. 단기 차입금을 갚는 것이네요. 그죠? 단기 차입금은 부채 계정인데 지금 갚고 있는 거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계정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KB 국민은행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16만 2천원 이자 비용 써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 합계금액 2,500, 16만 2천원 나간 거 기록해달라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 날짜는 3월 30일이라고 했고요. 차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은 지금 갚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KB 안 나와. KB 국민은행.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왜 안 나오죠? 그냥 국민은행이네. 국민은행 차입금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차입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우리가 빌렸던 금액을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만 2,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이자 비용은 16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계정에서 빠져나갔다고 했고요.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라고 했어요. 국민은행 보통 이거 잘 입력하셔야 돼요. 평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 여기 은행별로 잔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거래처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2,516만 2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여기 해당되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가 수행 문제였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날짜는 보험 관련돼서 저기 가입한 건데요. 5월 23일 거래였고 상품 보관용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창고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여기 또 자산으로 처리할 것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일단 날짜는 5월 23일 한번 보고 입력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짜는 5월 23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험료를 가입한 거 갱신을 했던지 납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자산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얘를 갖다가 보험과 관련돼서 계정을 여기 자산 처리해달라 그러면 성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성급비용.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성급비용이 자산 계정, 여기 뭐 비용 계정이 아니라 자산 계정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런 문제에서. 비용, 우리한테 보험료처럼 비용인데 내년 것까지 성급한 금액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성급비용으로, 만약에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로 기록하는 거예요. FAT 2급에서는 주로 비용 처리하라고 나와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여기 보험료라고 여러분이 썼었을 거예요.
그런데 FAT 1급에서는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저렇게 선급비용이라고 규정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냥 써놓는다면 보험료 가입할 때 보험료로 기록하게 되면 이는 비용 처리법.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산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자산 처리법. 이렇게 회계에서는 얘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처리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선급비용을 갖다가 기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거래처 있다면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한국손해보험 있나 한번 보죠. 한국손해보험 있죠. 여기 자산이고 거래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금액은 보험료가 82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82만 5천 원 해주시고 얘를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현금 거래로 출금 거래로 싹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 또 계정 처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험과 관련돼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의 차이를 아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는 뭔가요? 거래는 6월 10일 거래고요. 영업팀 홍종호의 업무용 휴대폰, 휴대전화 요금 전액 현금으로 되어 있네요. 통신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요 금액 보고서 이 날짜 6월 10일 날짜로 통신비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죠. 자, 날짜가 6월 10일이라고 했고요. 현금으로 다 냈으니까 출금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F2 눌러서 통신비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통신비 800번대로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전액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89,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네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6번은 되게 수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약속어음의 할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래는 8월 14일 거래고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 리치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3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매각거래로 처리해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어음과 관련돼서 받으러 온 현황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선 날짜는 8월 14일로 해놓을게요. 8월 14일로 해놓으시고, 자, 리치에서 받아 보관 중인, 리치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은 우리가 받으러 온 표시를 해놨겠죠. 근데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을 국민은행에다가 지금 매각하는 거예요. 할인료 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음은 2,500만원짜리인데 우리가 만기가 9월 20일이에요. 근데 만기 9월 20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8월 14일 날 돈이 급해서 이 어음을 국민은행에다가 매각 처리하고 나서 돈을 이만큼만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거래를 우선 제가 입력하기 전에 여기다 써드린다면 우리가 리치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 걔는 국민은행에다가 매각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다가 받을 어음 누구네 거, 주, 리치 거 이렇게 줬단 말이죠. 2,500만원짜리. 그러면 받을 어음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여기 국민은행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거는 지금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차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받은 금액은 2,47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정작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할인료 계정 뭐를 쓰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할인료 계정. 근데 이 받으러움은 우리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었죠.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바로 그 매출 채권 중에 하나인 받으러움 매출 채권을 얘는 처분한 거죠. 팔았던 거 처분을 하고 30만 원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 손실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뭐 수수료 비용이라고 잘못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음을 갖다가 이렇게 거래은행에다가 매각할 때 이거는 특이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들이어서 FATA 1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회계 담당자는 그 대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료 30만 원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쓸 줄 아는지 물어본 문제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럼 현황에 요 받으럼에 대한 걸 좀 반영을 해주는 걸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분기부터 8월 14일 이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다가는 지금 우리 당좌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금액은 2,47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기종으로 써주셔야지 되고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다가는 우리 받으러움은 리치과였죠. 이렇게 했고 금액은 2,500만원. 이렇게 거래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계정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F3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받으러움 관리하는 그 현황이 나타나죠. 어음 상태 2번 할인 전액 나왔죠. 그다음에 어음 번호는 벌써 받으러움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처음 받았을 때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F2 눌러보시게 되면 리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요거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수, 발행일, 만기일, 발행인, 지급이 은행 다 나와 있죠. 자, 할인 기간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어요. 할인 기간은 우리 국민은행에서 해줬었죠. 할인 기간은 국민은행 당좌 돈 들어오게끔 했으니까 당좌 계정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지점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없죠? 여기 당연히 서대문 지점으로 나와 있으면 이걸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됐다는 말이죠. 할인율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고요. 또 한 가지 이거를 갖다가 뭐 지급거래처까지 입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엔터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엔터 치면서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필요한 거 다 반영해 주시고 다 반영이 끝났으면 여기 해당되는 요구 다 끝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도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실무 수행 3번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실무수행 첫 번째 문제는 여기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죠. 거래소명세서를 보고서는 세금계산서 거래처에다가 발급해 주라는 문제네요. 거래일자는 7월 31일이고 자료설명을 보아하니까 상품이라고 나와있죠.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외상매입금 50만원을 상기 처리한 후 대금 전액은 하나예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하네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자료 입력하고 분개를 해보도록 하죠. 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되죠.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31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7월 31일. 자, 유형은 지금 상품을 매출하면서 지금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11번 과세 선택하셔야지 되고요. 품목은 LG 호환용 필터라고 되어 있죠. 독치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LG 호환용 필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량은 500개, 단가는 만원, 거래처는 엔비디아, 주 엔비디아라고 되어있나? 엔바디아로 되어있군요. 세금계산서 인증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분기는 지금 외상매입금 50만원을 상기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혼합분기로 눌러주셔야겠네요. 그다음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여기 외상매입금 금액은 50만원, 거래처 여기 엔비디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변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차액은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매입 매출 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요 7월 32일에 대한 요 내용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거래처에다가 전송해 주라는 문제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31일 것만 조회하면 되겠죠. 7월 31일. 자, 그럼 여기 상태가 미전송 상태이죠. 지금 첫 번째 클릭해서 전자 발행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거래명세서를 보고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전자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발행.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거래명세표를 보고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걸 전송해 줘야 되죠. 거래처에다가 또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하는 절차고요. 매출 조회 해보시게 되면 아직 미전송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전송하려면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누르셔도 돼요. 뭐 여기 보고서는 발행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관련된 자료가 떠요. 관리번호, 책번호, 발행된 것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발행 전송 성공 나와 있죠. 이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이거 안 됐는데도 된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발행하고 아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기 전자세금 옆 칸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됐다고 자동으로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은 전자계산서네요.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자, 면세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상품. 이 상품이라고 여기서 상품을 갖다가 미리 상품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요. 얘를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천연제습제 거래 날짜는 8월 16일이고요.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 물론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로 해야 되겠고, 여기 전자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지만 여기 발행한 걸로 보고서 그냥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는 8월 16일로 해주시고요. 자, 유형은 지금 매출 판매를 했는데 얘가 지금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죠. 계산서일 때 면세 품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3번 계산서는 면세예요. 품목은 천연제습제라고 가르쳐줬죠. 천연제습제라고 해주시고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25,000원. 자, 거래처는 감동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동미술관. 전자 여기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입력으로 1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얘도 혼합분계로 해주셔야겠네요. 상품 매출로 하고 차변에다가는 보통이금이라고 해주시고 금액은 2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지금 저도 금방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감동 이걸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하나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거 거래처 잘못 입력하시게 되면 뒤에 평가 문제에서 은행별 계좌 잔액 물어볼 때 금액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여기 잘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보통예금 계좌라고 한 것도 있겠다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매출 거래도 해보셨고요. 세 번째도 매출 거래가 나와 있네요. 세 번째 매출 거래는 뭔가 볼까요?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 에어컨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해요. 매각 직전에 장부 내역은 기존과목 비품 자산명 시스템 에어컨 취득원가 46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요객 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을 하시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 입력하기 전에 얘는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고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개정 과목은 지금 여기 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회계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 유형자산 그 처분 문제, 처리 문제와 매각 관련된 회계 처리는 요 모양으로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비품의 취득원가 그리고 요 순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280만원. 자, 그러고 나서 요 차액. 요 차액은 우리 장부가액이라고 부르죠. 장부가액은 180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말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뜻이에요. 비품을 460만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가격이 떨어진 거의 총 합계 금액은 280만원이라는 거예요. 280만원이면 지금 취득원가 460만원 주고 샀던 비품의 가격이 우리가 추정하건대 180만원짜리는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부가액 180만원짜리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금액을 얼마에 팔았냐면 170만원 주고 팔았단 말이죠. 물론 부가세도 있지만 부가세는 우리 돈 아니잖아요. 부가세는 우리가 국가에다가 국가 대신해서 받아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170만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정하기에 180만원짜리를 170만원에 팔았으니 우리는 10만원만큼은 손해를 보겠죠. 이 10만원만큼 손해본 이 금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죽었다 학기라도 반드시 요 모양으로 요거까지 알고 계시고 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비품을 매각, 처분했다면서요. 그럼 비품은 처분했으니까 자산 계정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비품 이렇게 계정 써주시고요. 금액은 46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차변에다가 지금 비품이 다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 비품에 대한 비용 처리해서 그 금액 합계
만들어놨던 감가상각누계액은 그냥 자동적으로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누계액에서 280만원 이렇게 그래서 1번하고 요 2번 순서대로요. 1번, 2번은 자동으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걸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하고 여기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 금액이 장부가액인 180만 원이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요 차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 매각한 금액은 여기서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170만 원에 매각했다고 했죠.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하면 이 금액은 미수금으로 170만 원 해주시는 거고 지금처럼 보통예금 계좌로 다 입금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지금 여기 170만 원에 17만 원 부가세도 있잖아요. 그죠? 부가세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는 이 금액 그러면 17만 원이 추가로 더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두 가지 금액 합친 금액 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보통 이 금액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라고 했죠. 우리은행 이렇게 해주시고 받은 보통 예금으로 받은 돈은 187만 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요거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게 되면 대변에는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에서 17만 원은 당연히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된 이 상태에서 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차변에 10만 원이 딱 차이가 나요. 그럼 1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였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분기가 마무리된 거예요. 여러분이 분기에 입력하실 때 맨 마지막에 요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분기가 정확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입력했는데 금액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기가 어딘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드렸던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고 순서대로 분기를 입력하시면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나마 오답을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하는 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 1번이에요. 1번 여기도 써놓을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 여기 처리하는 거죠. 요거 금액 처리하는 게 3번 만약에 돈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금액 다 미수금으로 계정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계정 어음을 받았어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미수금으로 처리해라. 지금 문제에서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 그 금액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계산해 놓았던 유형자산 처분손실 금액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분기가 정확하게 다 잘 마무리가 된 거란 얘기죠. 보기에 3번 맨 마지막 얘가 4번으로 검증까지 할 수 있는 회계 처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관련된 거 매 기출 문제마다 대부분 계속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갖고 잘 한번 복습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아마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럼 9월 10일 날짜로 요 분기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0일이고요. 부가세 유형은 얘도 어차피 매각 파는 거죠. 매출에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이니까 11번 과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했었죠. 시스템 에어컨 수량은 1개, 단가 17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순환자원에다가 매각했다 그랬죠. 순환자원. 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을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분계. 자, 우리가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공급가액에 대한 건 제품 상품 매출, 부가세에 대한 건 부가세 예수 이렇게 자동으로 뜨죠. 금액이. 근데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거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여기 아까 비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 여기 F2 눌러서 비품 조회를 하셔서 계속 바꿔주시고요. 금액은 아까 취득원가 해주라 했었죠. 46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비품의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으로 아까 얼마였었느냐면 280만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187만원. 여기 주의하셔야 되죠. 보통예금 받은 거에 대해서 거래처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잔액 물어보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이라고 바로 잘 반영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계정 선택. 금액은 딱 차액이 10만원 나죠. 그러면 분기가 이렇게 입력이 딱 되면 정확하게 다 입력이 됐다고 본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처음 기초과정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꽤 까탈스러운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신경 써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매출거래 세 번째 자료 입력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날짜가 10월 4일 날짜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업무회의 후 임직원 회식비를 결제하고 신용카드 받은 전표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회의하고 회식비 냈으니까 복류생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카과로 해서 복류생비.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하고 거래처는 카드사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10월 4일 날짜로 입력을 해볼게요. 10월 4일 날짜로 유형은 매입이고요. 사용한 거니까 카드로 과세 품목. 그다음에 카드사는 F2 눌러서요. 어디 카드 써요? 국민카드였죠? 국민카드 첫 번째 걸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품목은 그냥 임직원 회식비라고 되어 있죠. 임직원 회식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대가가 얼마였느냐? 19만 8천원이네요. 그죠? 카과, 현과, 건별 얘네들은 공급대가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나뉘어져요. 자, 거래처는 어디서 먹었나? 노량진 수산이라고 되어 있죠. F2 노량진 수산. 전자세금은 엔터치 그냥 넘어가야죠.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아니니까 분기는 카드로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지급금, 국민카드 반영되어 있고요. 상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계정 뭘로 해줘야 돼요? 얘는 복리, 후생, 직원들 회식비니까요. 800번대 계정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입거래 나와 있네요. 매입거래는 뭔가 봤더니 날짜는 11월 15일 거래이고요. 대표이사 장은호 자녀의 AT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 수강용으로 사용할 노트북.
노트북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면 이 구입한 노트북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자녀가 사용할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금계산서는 회사로 그린필터 회사로 받았지만 이 노트북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자는 불공사항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불공사항 저기 6가지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얘는 불공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실무 업무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고 불공사항에 대한 문제는 출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불공사항 꼭 6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잘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을 갖다가 51번 과세로 선택할 것인지 또는 54번 불공으로 선택할 것인지 요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공사항 6가지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사항이고요. 이는 6가지 중에서 불공사항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불공사항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공은 매입 세금계산서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불공사항인데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얘 불공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 코드 번호 54번은요 세금 계산서만 불공 처리할 수 있는 코드 번호예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사항이면 얘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되고 주로는 세무 2급 FTAT 2급 시험 문제로 나올 내용이란 얘기죠. 일단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11월 15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15일 날짜이고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불공 입력하시고 보시게 되면 왜 매입세액을 불공 처리해요? 물어보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세금계산서여서 불공 처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품목은 노트북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수량은 하나, 단가는 140만원. 자, 거래처는 나래전자라고 되어 있죠. 나래전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이 금액은 다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2번 외상으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노트북은 우리 상품으로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으로 해 놓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상품을 뭘로 갖고 얘는 지금 대표이사의 자녀가 사용할 것이죠.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회사, 얘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갖다가 부여받은 인격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개인이죠. 그런데 법인과 개인은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사서 개인이 사용해놓고 그 돈은 법인이 지급하고 있죠.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그 돈을 받아야지 돼요. 왜? 사업과 관련된 걸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노트북 샀을 때 얘를 비품 처리하게 되면 그 비품 처리하는 동시에 그거는 법인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노트북은 자녀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이 노트북의 가격만큼을 개인 대표이사한테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계정을 출장 갔을 때 돈 지급했을 때 쓰는 계정처럼 여기 가지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거래처도 대표자 이름 있죠? 장은호 여기다가요. 장은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가지급금 처리해 놓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돈을 뭘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계정 미지급금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품을 사온 게 아니라서요. 우리가 사용할 상품을 사용이 아니라 판매할 상품을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하셔야지 되고요. 154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불공사항 문제고, 불공사항 문제는 FAT 1급에서 반드시 출제하기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자료는 입력되어 있대요. 일기 예정이면 3월 31일 날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금액을 회계 처리를 해 놓았겠죠. 그것도 일반전표 입력이 해 놓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서요 3월 31일자 분기가 된 걸 한번 조회를 해 볼게요. 3월 31일자로 분기된 게 없네. 3월 31일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군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요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네, 블로그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요.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 합계금액 여기 있죠. 그 중에서 얘는 부가세 예수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품 판매하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기록됐던 것들 언제? 요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매출했던 금액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합계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이죠.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 3월 31일 날짜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서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지 돼요.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3,556만 8천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에 대한 합계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3,493만 5천원이거든요. 얘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썼던 계정이거든요. 그 계정이 전체 금액을 반대로 대변으로 다 이렇게 보내셔서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3,493만 5천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우리가 납부할 세액은 63만 3천원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3월 31일 시점에서는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여기 3월 31일 날짜로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여기 계정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63만 3천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우리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마지막 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다 상계 처리해야지만이 4월 1일 즉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것들을 또 이렇게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짜까지 발생했던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다 없애 주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부채 계정으로 해 놓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면 여기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3월 31일 날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서 회계 처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짜인 다음 달 25일까지죠. 그래서 4월 25일 날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차변에 여기 우리가 미지급 세금을 해놨던 거 미지급 세금 63만 3천원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 예금에서 보통 이체해 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3월 31일 날짜로 요거를 입력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렇게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회계 처리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3월 31일 날짜로요. 자,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없으신다.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없으신다 그랬었죠. 부가세 예수금 해주시고 금액은 3,556만 8천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없으신다 그랬죠. 금액은 3,493만 5천원.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고 금액은 63만 3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납부할 세금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 코드는 미지급 이건 부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회하실 때 어디 세무서라고 안 나왔죠. 부가세는 세무서에다 납부해야 될 텐데 우리가 부가세 납부하는 그 세무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또 조회하기가 불편하죠. 그냥 세무서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서대문 세무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등록 아까 보시는 거 있죠? 회사 등록에서 우리 해당 사업장의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라는 걸 여기서 찾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3월 31일자로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도 마무리를 다 해 보았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무수행 네 번째 문제 결산 문제죠.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여기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문제를 차변, 대변, 입력, 회계 처리해달라는 얘기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기 써드려야 될까?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숫자를 입력하고 얘는 마감할 때 반드시 F3 눌러서 마감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에서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60만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82회 시험 문제에서는 결산 수정사항에서 손익의 이연, 예상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설명 잘 들어보시죠.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한 만큼은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장기 차입금에 대한 60만원 돈을 은행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주세요 하는 그런 말뜻이란 말이죠. 즉 후불 개념이에요. 그러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이자는 비용이니까 우리 미지급 비용이라는 규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손익의 규정에서 손익의 예상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손익의 예상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고도 하는 문제예요. 이 손익의 예상은 지금 문제처럼 우리 비용이 발생한 걸 예상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비용 얼마가 발생을 했어요? 그 손익계산서에 12월 31일 날짜로 반영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자 비용 얼마? 60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비용인데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서 써주시고 60만 원 이렇게 기록해 달라는 문제예요. 되셨는지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요 손익의 이연 예상과 관련된 기정들을 많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 풀어놓은 요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복습하실 분들 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손익의 예상, 손익의 이연 이렇게 두 개 연결시켜 놨으니까 참고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여기서 1번의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문제는 1번이었고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 완료하라는 거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60만원을 기록했다는 얘기니까 계산했다는 거.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6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 4,300만원이라 그랬죠. 얘는 자동 결산에서 반영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 기말 상품 재고에 나와 있는 요 칸에다가 4,300만원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전표 추가에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차변, 대변 자동으로 분계가 반영이 돼요. 일반 전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결차 결대에서 여기 상품 결산 분기 반영된 거 요 두 가지 금액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금액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말 재고만 입력해 준 거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 처분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메뉴에서요. 여기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한 거 기까지 반영한 금액을 수정된 금액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결산 자료 입력하기 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니오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 처분 확정일 나와 있죠. 처분 예정일은 날짜가 2026년이죠. 여기다가 2026년 2월 28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거는 2025년 2월 28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전표 추가 있죠.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반드시요.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블록이 아니오 선택하라고 반드시 나와 있고 여기 전표 추가 요거 하라는 거 있죠. 아까 여기 전표 추가 여기서도 꼭
이용하라는 거 누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말로는 길게 설명되어 있어도 제가 자료 이거 보면서 입력하고 이거 눌러준 거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를 하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 조회를 쭉 해서 밑에 당기순이익 1억 9,977만 1,000원 이거 나와있죠? 이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를 아니 뭐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조회에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있었던 당기순이익 금액이 일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정기분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하고 합친 금액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요. 어디에다가 재무상태표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봤던 요 금액이 어디에 갔나? 재무상태표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얘하고 딱 이렇게 일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평가 문제에서 이걸 제대로 다 반영을 했으면 여기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반영이 되어야지만 정확히 반영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무수행 4번 결산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무수행 평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문제로 하나씩 답을 찾아가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1번을 보시게 되면 회사 등록 조회에서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회사 등록 우리가 했던 거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좀 이쪽에다가 해야 되나? 자, 사업장 주소 충룡로 7길 여기 12까지 우리 수정했던 그 내용이죠. 대표자 장은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국세 환급 계좌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다 맞죠?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블랙 이거 아까 수정했던 거죠. 여기 추가사항이 보시게 되면 그린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여기 4번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는 문제네요. 전체 화면에서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월 말 외상매입금 계정에 거래처별 그 잔액이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그러네요. 1월 말 현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엔터 다 쳐줘야지 거래처가 다 나오겠죠. 자, 비교해 보시게 되면 세기환경이 있네요. 700 예, 맞네요. 필터 세상 1000만원 필터 세상 1000만원 이것도 맞고요. 이솔전자 1200 이거 틀리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동아테크 1500 여기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데 이번에는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날짜는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계정 조회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F2 눌러서 미지급금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국민카드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국민카드 여기 있죠. 잔액은 217만 1,180원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야 될래요. 여기서 현금 출납장 여기 있네요. 날짜는 5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5월 말이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맨 밑에 잔액은 5월 말일날 밑으로 다시 내려가시고요. 여기 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5월 31일 날 잔액 금액은 53,910원. 요거 답하면 되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일기표, 월기표를 조회해 달래요. 전체에서 일기표, 월기표 여기 있죠. 자, 12월 한 달 동안이죠. 발생한 영업외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 발생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12월 한 달 동안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조회해도 되겠지만 월기표에서 그냥 월 단위로 12월로 조회도 되겠죠. 쭉 내려가셔서요.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영업의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 요거 합계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60만원 요거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기 전에 기산표 전체 메뉴에서 학기 전에 기산표 조회를 하고요. 11월 말 가지급금 잔액 물어보고 있죠. 11월 말 가지급금 여기 있네요. 가지급금 잔액은 164만원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아까 해놨었죠.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12월 말에 선급비용이 얼마냐요? 12월 말 여기 해놨죠. 선급비용 여기 자산계정이죠. 226만 5천원. 요거 답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로 비품,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비품은 여기 있죠. 장부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를 뺀 금액 640에서 380을 빼니까 260 나오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260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에서요, 유동부채, 12월 말 유동부채 계정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보시면 여기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죠. 유동부채 계정 쭉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급어음은 여기 있네요. 220만원 맞네요. 예수금 계정은 71만 2,600원 이것도 맞죠? 선수금 여기 있네요. 527만 5천원 이것도 맞죠? 미지급 세금 여기 있죠? 미지급 세금은 156만 5천원인데 여기 93만 2천 이거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금액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이익이익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요? 3억 3,300 이거네요. 그죠? 3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봐달라고 하는 문제죠. 손익계산서가 펴놨습니다. 여기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얼마냐요?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죠. 요 금액은 3억 7,007만원. 요거 답이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판관비를 받을래요? 판관비는 여기 있죠. 판관비
계정금 쭉 있고요. 복류생비 1484만원. 복류생비 금액 틀리죠. 그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이랬으니 복류생비가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쪽으로 나와야겠죠?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있네요. 735만원, 500원 맞죠? 그 다음에 전력비 여기 있죠. 680만원 맞고요. 보험료 보험료 749만 1,000원 749만 1,000원 맞죠? 여기 복류생비가 지금 여기서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영업외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영업외 비용은 여기 있어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231만 2천원.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서 작성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12번 명세서 대출, 제가 또 아까 물어본다 그랬죠. 여기 영수증 여기서 해당되는 금액 요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금액 얼마라고 답하시면 되냐고요. 14만 5천원 이거 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2에서 작성한 금액을 여기서 명세서 2 블록에 해가지고 요 반영을 시켜 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14만 5천원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해달라고 하네요. 이익이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란 14번 여기에서 41번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익이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요. 이거 놓기가 그러네. 14번 여기 있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는 합계금액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명세라고 할까요? 명세는 이를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용카드로 41번, 42번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를 누르면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41번 여기서 문제에서는 41번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세액을 물어볼 땐 세액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63만 원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41번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이라고 물어봤죠. 그 문제에서 세액을 물어봤어요. 세액. 그러면 여기 16번을 찾아야겠죠. 16번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세액이라고 물어본 금액 여기 49만 3천원 요거를 답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에서 국세청 전송 성공 건수가 몇 건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셔야지 돼요. 여기 이익이 예정이라고 그랬죠. 이익이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회를 다 해보시게 되면 전송해서 성공한 건수 전송 한 건이 있죠. 미전송은 없고요. 그럼 몇 건이라고 답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송 성공 건수 날짜가 틀렸네요. 7월 31일이 아니라 이익이 예정이면 7월 1일부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송 건수 두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전송, 성공, 두 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건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서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됐으니까 지우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서 이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엔터 띵 치게 되면 매입은 요 밑에서 보셔야겠죠? 매입에서 매입처 몇 군데예요? 7군데죠. 7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가지고 12월 말로 은행별로 잔액이 오른 것은 찾아달래요. 이제도 끝났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장부 여기 있죠? 예적금 현황 자금관리 있을래나? 여기 있네요. 예적금 관리 자금 현황에서 12월 말로 봐달래요.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금액을 이제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죠. 국민은행 당좌 7,740만원 맞네요. 이거는 맞았어요. 옳은 거 골라달라 그랬잖아요. 국민은행 보통 여기 있는데 2억 100만원이 틀렸죠. 기업은행 4,800, 기업은행 3,400 틀리죠. 하나은행 2,700, 3,000이 틀리죠. 그래서 잔액으로 옳은 것은 1번만 맞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바드럼 현황 조회를 해달라고 하죠. 전체 메뉴에서 바드럼 현황 클릭해 주시고요. 2020 만기일이 2025년에 도래하는 바드럼 미보유 금액 합계는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만기일이 2025년에 도래하는 거로 했죠. 만기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 여기서 미보유 금액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미보유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 미보유는 3,710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미보유는 벌써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30번 평가 문제 하나씩 다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계정보 분석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간단하게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지금 조회 해놨고요. 여기 유동비율이란 어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게 여기 지표를 갖다 물어보면서 단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기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도 전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유동비율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요거 금액만 찾아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동자산부터 볼까요? 유동자산의 정기권은 4억 5,333만원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유동자산란에다가 메모를 쭉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유동부채 7,4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밑에다 써놓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여기 해놓고서는요. 숫자로 유동 자산은 4억 5,330만원 이렇게 써놓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동부채는 7,400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계산기를 일단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재무제표에서 이 숫자를 찾아서 계산기를 누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순서는요. 여기 분자부터 눌러주세요.
4억 5,333만원. 그리고 나누기 밑에 분모 7,400만원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숫자가 612.608.108.108.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610이 나오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유동 비율은 612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똑같이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이런 뜻인데, 여기 이자 보상 비율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려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주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정기 거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영업이익을 찾아야 되겠죠. 영업이익은 여기 있네요. 3,960만원. 이자 비용은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이자 비용 250만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찾아서 숫자를 또 똑같이 위에다가 기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걔를 써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3,960만원이었고요. 이자 비용은 250만원이었어요. 이렇게 메모해 놓고 난 다음에 계산기로 여기 분자부터 3,960만원 나누기 250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100 해주는 거예요. 이 백분율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뭐라고 나오게 되느냐 하면 1584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1584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자 보상 비율은 1584%입니다. 이렇게 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 거의 맞출 수 있게끔 낸 문제라고 점수 주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재무비율 이거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 회계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전산회계가 FAT 1, 2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회계 시험 볼 때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유동비율에 대한 거 재무제표 내용들 주고서 요거 공식을 안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이 비율을 계산하게끔 시험 문제를 내는 좀 어렵고 탈스러운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요걸 통해서 재무제표에서 이 금액들 유동자산, 유동부채,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런 계정들을 찾아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2 FAT 1급 82 문제 실무 수행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83회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